자, 오늘은 gRPC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3주간 HTTP2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토콜, 우리 gRPC의 샘플 코드를 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gRPC에 대한 이제 좀 마무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프로토 버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이제 gRPC의 장단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술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장점이 극대화되면 쓰는 거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단점이 너무 크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프로토콜 버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버퍼를 왜 쓰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OS가 달라도 하드웨어가 달라도 뭐 8비트, 16비트, 뭐 인텔, M1 이런 게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그 하드웨어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거에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동작을 기술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죠. HTML은 마크업 랭귀지예요. 랭귀지. 이 데이터가 프레젠테이션 되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에 대한 랭귀지죠.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버퍼도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프로토콜 버퍼 랭귀지 홈페이지까지 소개를 한 것처럼 보는 것과 같이 뭐 person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안에 서브로 name이라는 필드가 있고 id가 있고 이메일이 있을 때 어느 것은 문자고 어느 거는 32비트 정수고 어떤 건 필수고 어떤 건 옵셔널인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 분명히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gRPC는 운영체제와 하드의 인디펜던트한,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만든 이 프로토콜 버퍼의 설명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네트워크의 그 랭귀지의 뉴트럴하고 플랫폼에도 뉴트럴하고 확장 가능한 요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이 프로토콜 버퍼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분명히 프로토콜 버퍼에 의해서 주고받는 이 데이터는 그 동작은 없어요. 액션은 없어요. 액션은 없고 데이터 자체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person이라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필드를 채우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선택을 하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코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파이썬 예제로 했는데 자바, 고, 다트, C샵, C++, 그리고 계속 언어는 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루비라든지 새로운 언어들에도 이제 적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 소스가 많이 나오면 그 오픈 소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찾을 확률이 높죠. 학생이니까. 혹은 강좌를 들으려고 이제 유튜브를 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ABC도 모르니까 주로 이제 책을 찾거나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석대로라면 그 사이트, 지금 우리가 프로토콜 버퍼라 그러면 프로토콜 버퍼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구 다운받고 거기에서 읽으라 그러는 서머리 읽고 거기에서 따라하라 그러는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수님도 가끔 책을 사요. 한급한 책을 살 때도 있는데, 급할 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따라하기에 너무 급할 때에는 그냥 한글판으로 개념만 정리되어 있는 거 그냥 속성으로 확 패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정이 있을 때고, 정상적인 경우라 그러면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오픈 소스일 확률이 높으니 그 오픈 소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도구 다운받고 거기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읽고서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튜토리얼 알려주면 따라하고, 대부분 튜토리얼에서 끝나지 않죠. 커뮤니티들도 있고 대부분 블로그도 있어요. 그 사이트 안에. 거기서 이제
최신 자료들, 토론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웹비나 혹은 이제 행사들 그런 것들도 올라오죠. 그럼 그 자료들도 보는 게 좋다. 즉 하나의 오픈 소스가 있으면 그 오픈 소스 사이트에서 가능한 정보들을 얻고 이해하고 질의응답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비전공자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이 과거 대비 편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람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는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C++가 천하통이라고 있을 때 C++를 배우는 거는 초보자는 어려웠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개발 환경도 없으면. 그런데 이제 또 파이썬 언어가 나온 다음에 비전공자가 파이썬을 배우면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쉬워졌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C++라는 언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될 때 언어가 모든 걸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서버에서는 C 언어 문법보다 조금 더 들어간 고 언어가 문법적으로는 C++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해요. 더불어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짜면 힘들었는데 다트, 플러터 이런 거 쓰게 되면 훨씬 쉽고 언어 자체가 쉬워진 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겪었을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면 설치 잘 되고 문제 없고 그냥 뭐 누르라 그러면 뭐 누른 대로 결과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안 그렇죠. 이제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주피터 노트북 설치할 때에 10%의 학생들은 아비 교환이 되죠. 이제 대부분 아비 교환을 만드는 이유가 그 디렉토리 이름 만드는 거 이제 윈도우즈를 쓰는 거, 윈도우즈에서 한글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 한글이든 아니든 간에 또 빈칸을 만들어 가지고 디렉토리 이름을 주는 거, 뭐 기타 등등 아주 기본적인 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거의 모든 것이 전환한 다음엔 내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상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에러 사항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죠. 따라서 과거 대비 언어가 쉬워진 것들이 나온 거는 분명히 비전공자 혹은 초보자 입장에선 편한데 거꾸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 소스에 도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도구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단 애로가 있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종류가 한정돼 있고 도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어 최근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가면 책의 반은 그냥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이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건 책을 쓰는 사람이 그 책을 찍어낸다는 건 이미 기술이 굉장히 완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책 쓸 사람이 다 이해해 가지고 책을 쓴다? 수년이 걸려요. 근데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책이 없다라는 거죠.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뒤로 갈수록 이제 권장할 책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초보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쉬운데 문제는 그거를 하기 위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책도 녹록치 않죠. 여러분들 한글로 프로그래밍 언어 검색해 보면 많지 않아요. 꼭 영어 사이트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이 저변 확대가 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영어 자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과거에는 언어 하나 설치하고 뭐 시키는 대로 툴 설치하면은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오픈 소스를 설치해야 돼요. 결국은 초보자가 파이썬을 하나 배우는 건 쉬워진 세상인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꽤 어려운 세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요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중간고사 이전에는 40명에서 결석자가 1명도 없었는데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니까 40에서 36으로 떨어져 있네요. 결국 이제 낮아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하나 익혔다는 건 고생은 했지만 결국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얻은 셈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뒤로 가면은 코드보다는 이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더 늘어나서 머리도 아플 텐데 잘 버티세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주로 이 버티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고 대부분. 낯선 거는 익숙해지면 편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낯선 거에 익숙해지면 결국은 나중에 뭐 면접을 가든 아니면 본인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도움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로토 버퍼가 결국 구글이 만든 훌륭한 도구로서 랭귀지나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나 OS에 인디펜던트하게 자료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었고 이것을 구글이 만든 또 gRPC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스트림이라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E에서 B로 데이터가 끊임없이 바이트의 홍수처럼 흘러가는 건데 그런 거를 지원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gRPC에 대한 장단점을 좀 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기술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결국은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장점이 주요하면 그 기술을 쓰는 거고 단점을 참을 수가 없으면 그 기술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트레이드 오프인데 gRPC의 이제 장점을 조금 논하면 결국은 gRPC는 프로토콜 버퍼라고 부르는 구글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시리얼라이제이션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주고받는 것은 이 바이트 형태, 0과 1의 조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랭귀지 OS 하드웨어의 인디펜던트한 이 gRPC로 데이터의 포맷을 정한다.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의 포맷을 gRPC의 프로토 버퍼가 바이너리 형태로 OS라든지 랭귀지나 하드웨어에 다 인디펜던트하게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gRPC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서는 이거를 그냥 매우 쉽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이 결국 바이너리에 대한 건데 결국은 HTML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장점은 HTML 그다음에 HTTP 열어서 보면 다 알파벳으로 써 있으니까 느낌 팍 온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OK라는 정보를 보내는데 무려 글자를 2글자를 쓰죠. 심지어 그거를 사람은 읽기 쉽게 OK라고 썼는데 리던던트하게 즉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하기 쉽도록 쭉 200이라는 숫자까지 보내요. 결국은 OK에 200이니까 5글자가죠. 유니코드라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커집니까? 16비트라 그러면은 이게 또 10바이트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지만 우리가 200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 안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결국은 휴먼이 읽기 편하다는 걸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보기 편한 세상에서 더 작고 빨리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의 패러다임이 옮겨온 거예요. 결국은 바이너리 형태로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읽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양의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유선보다는 결국 무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선의 전송 속도는 결국은 우리가 뭐 무한정 유선보다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휴먼 리더블한 그 장점이 차라리 휴먼이 못 리더블하게 하더라도 작고 빠르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프로토콜 버퍼에 의해서 바이너리로 우리가 메시지 포맷을 표현을 하고요. 랭귀지 OS 하드웨어 인디펜던트하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똑같은 정보지만 사람이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수바이트를 희생하지 않고 2의 n승으로 비트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메시지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고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장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장점은
HTTP2 베이스드로 gRPC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HTTP 1.1이 끝났을 때 바로 HTTP2로 안 들어가고 gRPC를 설명을 했어요. gRPC는 HTTP를 몰라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됐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HTTP, HTML 이런 거 따위 모르더라도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이런 식으로 RPC를 구현할 수 있구나. 좋은 걸 그걸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gRPC를 쓸 때에는 굳이 그 밑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프로토 버퍼도 프로토 파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 프로토 파일은 주고받는 데이터로만 기술한다 그러면 수업에 보여줬던 샘플보다 조금 더만 만들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HTT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서 뭔가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서버 투 서버의 분산 처리에서는 gRPC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HTTP2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예, gRPC를 먼저 설명했고요. 그 밑에 돌아가는 프로토콜 버퍼는 gRPC에서 설명을 추가로 했고 이제 gRPC는 HTTP2 베이스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HTTP2는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다룰 다음 챕터부터 이제 설명이 될 건데 HTTP2를 우리가 어디 면접을 가거나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누군가에게 짧게 설명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만 설명하면 돼요. 뭐에 비교해서? HTTP 1.1에 비교해서. HTTP 1 단위가 아니고 HTTP 2 단위가 됐어요. 소수점마저도 없다는 거죠. 2.0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입니다. 자, 그러면 HTTP2는 HTTP 1.1 대비 무슨 큰 차이점이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이너리 프레이밍 앤드 컴프레션입니다. 바이너리 프레이밍은 뭐였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HTTP 거기서 결국은 205K와 같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 자체를 통신 링크에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HTTP2는 아까 프로토콜 버퍼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비트 단위로 정보를 꾸겨 집어넣어요. 200이면 이 빵빵이라는 디짓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200에 해당하는 2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정보를, 소량의 비트 정보를 보내요. 따라서 바이너리라는 것은 200이라는 것을 2빵빵, 2의 2바이트, 0의 2바이트, 0의 2바이트 이렇게 보낸 게 HTML, HTTP 1.1의 문제였다면 HTTP2에서는 200이면 8비트에 꾸겨 넣을 수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8비트에. 그러면 7비트 안에서도 8비트네, 200이니까. 8비트 필요하면 8비트의 정보를 실어 보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고받을 때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매번 주고받는 정보는 한 번 보내고 마는 것. 그 다음은 정보를 하나 보낸 다음에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2를 보냈는데 다음에 2를 보내고 3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좀 우아하게 디퍼런셜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앞과 뒤의 차이점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복잡하게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합시다. 같은 정보를 보내더라도 바이트를 많이 차지하는 글자로 보내지 않고요. 2의 n승의 비트 포맷으로 보냅니다. 더불어서 압축도 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링크 상에서 똑같은 정보를 HTTP 1.x가 보내고 그 다음에 HTTP2가 보낸다면 당연히 HTTP2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소량이겠죠. 이것은 gRPC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하는 일이 늘잖아요. 압축을 하는 것과 압축을 푸는 행위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컴퓨터 성능에서 과거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부담 없이 쓰는 거죠. 아끼고자 하는 건 통신 링크고 더 써도 되는 건 CPU 파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gRPC가 쓰고 있는 HTTP2 결국 우리가 HTTP 1.x를 밀어내고 2를 이제 올라갔는데 첫 번째 장점은 정보를 바이너리 형태로 주고받는다는 것, 압축을 한다는 것.
데이터가 줄어든 거죠. 두 번째로는 멀티플렉싱이에요. 멀티플렉싱. HTTP 1.x에서 교수님이 지난번에 집요하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명하면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능 올리려면 어떻게 할래? 였고,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게 A에서 B로 파일을 보낼 때에 2개 이상의 TCP 링크를 써가지고 파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서 보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HTTP2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HTTP2는 TCP 링크는 하나만 엽니다. 원칙이 그래요. 일단 기본 옵션이. 그리고 그 HTTP 트래픽을 TCP에 집어넣는데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한 거. HTTP 1.1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HTTP 1.1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건 HTTP 2에도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건데 HTTP 1.1은 내가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1번 데이터 주세요, 2번 데이터 주세요, 3번 데이터 주세요. 우아하게 얘기하면 HTTP get request number 1, HTTP get request number 2, HTTP request number 3를 하면 1에 대한 리스폰스가 반드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가야지만 그 다음에 2를 보낼 수 있고 2가 가야지만 3를 보낼 수 있어요. 결국은 HTTP 1.x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2, 3을 요구했으면 서버는 반드시 1, 2, 3 순서로 보내야 돼요. 근데 서버가 1, 2, 3에 대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1번이 버벅거려요. 1번의 데이터를 줘야 되는 서버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응답을 못 준다든지 하면 2, 3이 못 나갑니다. 결국은 내가 HTTP 리퀘스트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80개인데 맨 앞에 응답으로 와야지 빈맵 하나가 망가져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은 아예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단점은 뭡니까? 우리의 고객님은 전체 화면이 80개인지도 몰라요. 79개가 오면 아 응답이 왔구나라고 행복해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아예 화면이 블랭크,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상업적인 목적의 서버를 만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1.x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을.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HTTP 수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요 대목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라. HTTP 1.1은 1, 2, 3 요구를 하면 1, 2, 3 순서대로 응답해야 되고 1이 망가졌으면 2, 3이 못 온다 라는 거였는데 그걸 깬 겁니다. HTTP 2.2는 1, 2, 3을 보냈어요. 근데 서버 쪽에서 2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1을 먼저 보내요. 1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걸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퀘스트 하부에 있는 애들 간의 순서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head of line blocking이라는 건 대가리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줄의 대가리가 1, 2, 3 요구를 했는데 1, 2, 3으로 와야 되는 줄이 생겨버렸고 1이 망가지면 헤드가 망가지면 뒤에 있는 게 못 오는 거죠. 블러킹이 발생을 했는데 2는 그걸 떼부셨다. 1, 2, 3은 서로 독립적이며 서버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1, 2, 3 순서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근데 지금 남아있죠. TCP를 써요. HTTP2도 TCP를 씁니다. 싱글 TCP를. 자, 그래서 HTTP2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구한 리퀘스트 순서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필요는 없다. 리퀘스트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순서가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는 프로토콜 버퍼에서 배웠죠? 부스터 샷을 맞았더니 뭐 그 탈수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왜 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고받는 정보가 휴먼 리더블하지 않고 비트 단위로 동작을 한다는 거. 우리는 비트 단위로 동작을 하는 걸 사실 TCP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TCP 때 메시지 딱 열면 32비트로 딱 얼라인돼 있고 TCP에 막 씬비트, 핀비트 있었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의 부하를 줄인다.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정말 우리가 HTTP2 챕터의 상당량을 기억에서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누군가 면접을 하든지
뭐 그래도 약간 아는 척을 할 때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HTTP를 쓰는 게 gRPC만 있는 건 아니에요. HTTP는 기본적으로 이름인 HTTP가 의미하듯이 기존의 HTTP로 주고받는 클라이언트 서버, 웹 브라우저 웹 서버의 그 페이지들 다 실어 나를 수 있어요. 다만 HTTP 툴을 써가지고 서버들끼리 통신을 할 때에는 HTTP를 그대로 쓰기보다 gRPC로 쓰는 게 더 확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HTTP2에 서버 간 통신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예로 gRPC를 보여준 거지, 일반적인 HTTP들 그 위에 JSON 실어 나르는 거 다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 점은 반드시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과거에 HTTP 1.1로 만들어져 있는 웹 서버와 브라우저들을 지원한다. 요거는 이해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가 프로토버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에 의한 장점이 있죠. 우리가 거의 프로토 파일을 쓰는 거는 본인이 실어 날라야 될 서비스들, 그 다음에 메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프로토 파일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프로토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면 클래스들을, 그 다음에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거의 그 샘플 코드에서 보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스탑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링크 시킨 다음에 통신 연결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프로토 컴파일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오토 제너레이션 된 코드들이 있었고, 거의 기계적인 작업을 거치면 내가 코딩을 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코딩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개발자들은 공유하는 파일이 하나죠. 이 프로토 파일만 공유하면 돼요. 이 프로토 파일만 공유하면 우리가 실어 날라야 될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것들이 언어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도로 그 토론을 또 해야 된다든지 뭔가 맞춰야 되는 작업들이 전혀 없었죠. 따라서 우리가 프로토 파일만 만들면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저 코드를 가지고 결국은 각자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strong typed cli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다르더라도 뭐 언어가 또 정적인 방식이든 동적인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프로토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개발을 할 때에 결국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그 다음은 strict한 specification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REST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REST는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을 맞춰서 실제로 호출하고 호출당할 API가 만들어지면 RESTful한 API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본인이 정작 어떤 RESTful API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개발을 할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규칙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철학을 정의하고 철학을 따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총론은 주고 강론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쓰레기가 되지 말아라. 근데 누가 봤을 때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야지 청소하시는 분이 일을 할 테니 창조 기업을 만드는 셈이다, 창조 일자리를 만들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철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지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1990년대 초반 C++ 나왔을 때 일반적인 그 생각은 이거예요. 객체지향은 쓰레기를 양산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철학이었는데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트라이 앤 에러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배우면 그 이제 에이자일,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패턴 이런 거 나오죠.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구조를 잡는다.
결국 이제 디자인 패턴과 같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구나.' 그랬으니까 지금 모든 언어가 객체 지향이 됐고 이걸 하는데 한 1990년대 10 년을 다 날린 셈이거든요. 90 년대에 만들어진 C++ 객체 지향은 다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코드를 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gRPC는 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잖아요. 함수의 이름, 그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 타입, 돌려줄 결과, 파라미터, 타입, 결과. 이게 아주 명확하잖아요. 결국 gRPC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정하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gRPC는 철학을 통일하고 강론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 시에 그 개발자 간에 토론해야 되거나 다시 또 뭔가를 정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을 줄인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개발 도구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사용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쓸데없이 막 이렇게 에러가 나고 이런 거를 좋은 개발 도구를 이제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좋은 개발 도구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죠. 내가 컴파일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컴파일하기 이전에 에러를 다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트 플러터 수업 시간에 가끔 언급하는데 교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언급도 하지만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번 개발해 본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바꾸면 그걸 다시 이제 컴파일 빌드 해가지고는 이제 뭐 APK 파일 만들어서 다시 모바일 폰으로 올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으면 그걸 또 해야 되는데 플러터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개발 도구에서 그냥 방금 얘기했었던 대문자 A로 소문자 A로 바꾸고 세이브만 해버리면 현재 그 연동되어 있는 휴대폰에 동작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그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핫 리로드라고 부르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100번 정도 컴파일 링크해서 휴대폰으로 업로드 한다면 그래도 뭐 한 2-3분씩을 썼을 텐데 100번 한다 그러면 200-300분이잖아요. 이걸 이 플러터의 그 핫 리로드 내가 저장만 하면은 휴대폰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글자가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초 단위로 되니까 결국 하루에 200-300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내가 시간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토론하지 않아도 되는 gRPC의 입력, 출력, 그다음에 함수 이름은 결국 개발자들의 개발 시간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 나온 건 스트리밍이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을 때 결국은 gRPC 이전에도 RPC가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그 RPC는 뭐냐? 주로 이제 어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함수 호출하고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만들어진 임정 파라미터를 한 번에 통째로 주고 그 결과에 대한 걸 한 번에 가져오는 거였는데 HTTP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서버 투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투 서버, 바이디렉셔널한 스트리밍이 결국 이제 컬렉션 타입의 데이터 형태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끊임없이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스트리밍성 서비스 저도 개발은 해보지 않았지만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 gRPC 스트리밍 예제로 보면은 영상 스트리밍도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gRPC의 장점이지 않느냐라는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앤데 데드라인하고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gRPC인 경우에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호출하는 이 gRPC에 대한 웨이팅 타임을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get request 하면서 100초 이렇게 얘기했으면 100초 안에 응답을 보낼 수 있으면 서버가 보내는 거고 100초를 넘어가면 나한테 응답 보내봐야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보내는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서버는 이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캔슬을 하든지 뭐 우선순위를 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기능들은 재미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언제까지 내가 응답을 줘야 된다라고 서버가 그것을 알았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그 서버가 안다 치손. 이게 우리가 실시간 로봇 제어할 때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 컨트롤이죠. 프라이티 컨트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베스트 에포트,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알아두는 의미로는 괜찮은데, 서버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드는 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건 교수님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좀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리퀘스트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매긴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HTTP2는 프라이어리티를 줄 수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져야 되는 거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HTTP2에서 우리가 HTTP 리퀘스트도 이제 다 같은 리퀘스트가 아니다. 어떤 리퀘스트는 중요하고 어떤 리퀘스트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HTTP2의 신기술로 배울 건데, 그때 이 얘기들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PC 어디다가 써요? 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재밌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loves Linux 이러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잘 정리했더라고요. gRPC 서비스하고 HTTP API를 서비스를 비교를 했는데, 결국 gRPC의 장점도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왔고요. 어디다 쓰면 좋을지도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gRPC를 쓸 때 가장 효과적인 거,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서버 투 서버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마이크로 서비스들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서버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RESTful이나 이런 걸 쓰기보단, 소켓이나 이런 걸 쓰기보단 gRPC를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포인트 투 포인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1대1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든지 1대1 제로 메시지 큐였던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양방향 통신으로 할 수 있는 이 gRPC로 하는 것이 어떠냐. 특히 이제 스트리밍이 가능하니까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하기도 쉬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폴리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했었던 그 단어들이 여기 다 꽂히고 있죠. 버케블러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폴리갓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하나의 큰 프로그램으로 통째로 빌드를 하지 않으니 결국은 쪼개가지고 각자의 컴퓨터 위에서 따로 돈다. 그러니 각자의 컴퓨터 위에서 본인이 가장 좋은, 혹은 그 기능에 가장 좋은 언어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산된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 한두 개 하는, API 한두 개라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은 언어가 섞여 있다. 이게 폴리갓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폴리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gRPC까지는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게 많다. 멀티랭귀지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 인바이먼트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이제 HTTP 1.1 대비 바이너리 메시지, 즉 프로토콜 버퍼를 쓰기 때문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작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양이 작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엔 스마트폰과 서버 간의 통신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나온 건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유닉스 소켓이라는 게 우리가 소켓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반드시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 위에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하나의 컴퓨터 안에 있는 same 머신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간에도 소켓도 열 수 있고 제로 메시지 큐도 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리적인 한 컴퓨터에서 동작은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도 이 gRPC를 쓰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제 gRPC를 게임 서버 쪽에서 쓰는 것이 맞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교수님도 좀 찾아봤어요. 교수님이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은 아니니까 찾아보니 한 3년 전부터 이제 결국은 게임을 짜는 사람들이 이 RPC 자체를 싫어했는데 이 gRPC를 조금씩 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이유 그 예제들이 나온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서버라든지 gRPC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서버 시장이 침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글은 많이 쓰고 있지만 따라서 이 뭐 게임 분야뿐만이 아니고 일단 여기저기서 써보고 있고 검증이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계속 쓸 거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 쪽에서 HTTP 1.1 RESTful API로 동작하던 그 그림에 약간 반해서 그림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게이트웨이를 타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으나 이런 장비를 타고 들어오겠죠. 결국은 HTTP인 거예요. HTTP를 타고 들어오겠죠. 웹 브라우저 이런 거 타고. 그러면 우리 서버 안에, 즉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이게 이제 gRPC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gRPC지만 밑에는 HTTP2를 깔고 있다. 프로토코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짤 때에는 HTTP가 튀어나오지 않고 결국 이제 gRPC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서버들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만들고 외부에 나갔다 올 때는 이제 HTTP 1.1이나 2.0, HTTP 1.1이나 2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았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gRPC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사실 이거를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에서 뭔가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웹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주소창에다가 URL을 입력할 때 HTTP 버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직접 HTTP2를 선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웹브라우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Limited Browser Support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들은 거의 대부분 HTTP2를 지원을 해요. 하지만 그걸 그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옵션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거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HTTP 1.1을 쓸지 2를 쓸지 컨피그레이션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해서 HTTP2를 쓰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크롬 브라우저는 반드시 HTTP2만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URL에 HTTP 1.1, HTTP 2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브라우저는 본인이 판단해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콜러, 즉 사용자가 HTTP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는 URL만 넣고요. 그 상황에서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을 한 후 HTTP2를 지원하네 서버가? 그러면 HTTP2가 우선순위가 높도록 내가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나? 그러네? 그럼 내가 HTTP2를 써야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는 URL만 주고 크롬 브라우저가 서버가 1.1과 2를 모두 지원하는지 확인한 후 본인이 우선순위를 두고 2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때 2로 크롬 브라우저가 알아서 접속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착각하는 게 이거는 무선랜으로 보내고 이거는 뭐 셀룰라로 보내고 뭐 혹은 내가 뭐 무선랜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잡고 요거 프로그래밍으로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운영체제의 코어에서 꽁꽁 싸매고 안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URL만 줘야 되는 입장인데 뭘 내가 HTTP2의 장점을 뭘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TTP2 특히 gRPC가 이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gRPC 웹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뭐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인데 gRPC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만들고 있는 기법들인 거고, 따라서 현재 HTTP2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gRPC, 그 외에는 그냥 HTTP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런 거고, 브라우저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다. 하지만 이 gRPC를 브라우저 위에서 쓰기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되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지켜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 결국은 네트워크 링크에서 데이터가 소량이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치러야 될 희생. 휴먼이 리더블하지 않죠. 0과 1의 조합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결국은 HTTP 1.1의 장점은 이제 무마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읽으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죠. 별도의 도구가 필요해서 프로토버퍼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프로토버퍼가 디코딩해서 이거는 뭐 스트링이야, 이거는 인티저 32야, 이건 인티저 64야,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프로토 파일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토 파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프로토 파일을 보는 거는 개발자 혹은 클라이언트 서버를 만든 사람이고, 실제로 오고 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이 HTTP 1.1 설명할 때에도 그 크롬을 디버그 모드 켜가지고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다 열어봤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워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쳐다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만드는 사람은 편하지만 이 성능을 점검하거나 하는 부분에 이런 뭐 퍼포먼스 튜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정해야죠. 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나쁜 게 꼭 하나는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기술이 모두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gRPC 동안에 중간고사 기간이니 이런 것 좀 알아두자 하면서 한번 좀 이해를 했었죠. 수많은 언어들 중에 내가 이 언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듯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킹 기술이 있는데 어떤 것은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성능이 좋고 어떤 것들은 뭐 구글이 만들었고 뭐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정성정량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결국은 학생 때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이게 돼? 이게 안 돼? 되는 건 뭐 10초 만에 돼도 되는 거고 뭐 1시간 안에 돼도 되는 거고 뭐 일주일 동안 놀다 왔는데도 그제서야 결과 나오면 되는 게 이제 주로 학생 때죠. 하지만 회사를 가면 다릅니다. 회사를 가게 되면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성능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성능에 대한 좀 얘기입니다. 즉 제로 메시지 큐라든지 gRPC가 어디에 반드시 쓰일 수 있고 어디엔 반드시 쓰이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한 정량적인 숫자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돌려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뽑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2017년 이제 9월 4일에 이 양반께서 벤자민 뱅포트께서 한번 해본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우를 사용을 했고요.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산 서버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gRPC를 쓸지 제로 메시지 큐를 쓸지 고민을 했고요. 이분은 본인의 입장에서 성능을 평가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개수, 동시에 사용되는 T0의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 동시 사용자들을 이렇게 쭉 늘렸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Y축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거죠. 요구가 왔을 때 더 많은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보게 되면은 요 X 표시로 되어 있는 게 REP. 제로 메시지 큐의 리스폰스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인 걸 알 수 있죠. 제로 메시지 큐의 리플라이가 거의 리니어로 일자를 그리고서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초록색이 뒤를 따르고 있으니 라우터. 이것도 제로 메시지 큐의 라우터죠. 라우터를 쓰게 됐더니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는 성이 한 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집으면 처리가 반 정도인데 사용자 수가 반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gRPC를 보게 되면 빨간색이에요. 성능이 훨씬 낮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유가 있는 거는 gRPC는 HTTP2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HTTP2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HTTP2는 무조건 암호화를 하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상당량의 HTTP2를 쓰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물론 1.1에서도 쓸 수 있지만 2에서는 보안이 더 강해요. 따라서 보안에 대한 처리를 하다 보면 성능은 자연스레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앞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휴먼 리더블한 것을 0과 1의 조합으로 변환하고 압축까지 하고 받은 쪽에서는 압축 풀고 다시 0과 1의 조합을 휴먼 리더블하게 바꾸는 이 프로토콜 버퍼의 처리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성능이 거기서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성능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 감수할 수 없느냐라는 거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봤을 때 분명히 나오잖아요. 석사, 박사를 우대하는 데가 분명히 있죠. 석박사 우대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석박사를 따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석박사들이 하는 일인데 학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에 이제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돌려봤어. 그리고 이런 기능 써봤어. 여기 보면 아마존 EC2인데 EC2에서 개발해봤어. 통상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에 그 석박사들을 우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요.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을 만드는 거. 다시 얘기하면 저희 학부들은 뭐 여러분들 자랑할 때 뭐 이거 써봤어 저거 써봤어 그럼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러다가 써본 거지. 텐소플로우 써본 거지 본인이 텐소플로우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따라서 대부분인 경우에는 있는 기능을 써본 것만으로도 이제 학부 때는 중요하지만 이제 석사나 박사 혹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서버의 주로 경력직은 기존의 오픈소스만으로는 안 되는 기능을 만드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를 그냥 썼을 때는 성능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에 맞춰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만 1분만 잠깐만 기다려 주겠어요? 지금 뭐 급하게 전화 거는 사람이 있는데 안 받으면 혼날 것 같아서 잠깐 1분만 잠깐만 기다려 봐요. 자, 다시 돌아왔고 결국은 우리가 본인이 대학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내가 뭐 배운 거 뭐 오픈소스 쓰는 거 나는 그래도 인생이 행복해. 그러면 석박 갈 필요 없는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성능을 맞출 수가 없어. 100ms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석박을 가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쪽에서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언급을 했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올레그 네체프께서 2019년에 하신 건데 RPC 퍼포먼스를 한번 재본 거예요. RPC를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본 겁니다. 이거 보면 제로 메시지 큐 가지고도 해봤고요. 파이썬에 있는 RPC도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당 오퍼레이션이니까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보게 되면 gRPC는 여전히 5300 정도의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로 메시지 큐는 압도적이죠. 제로 메시지 큐는 좀 라이트웨이트하다, 편하다. 사실상 제로 메시지 큐는 통신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 보안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몇 배야. 여기는 77,000인데 5,000이잖아요. 압도적이죠. 그냥 파이썬으로 썼을 때도 거의 제로 메시지하고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gRPC는 그지 같은 거여서 안 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컴퓨터 용량이 이빠이 좋은데 이 정도는 뭐 안 나와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배울 뭐 프라이티 컨트롤이라든지 보안 이런 게 더 중요하면 이걸 써야 될 이유는 또 없죠. 여기다가 그거 올리면 성능 쭉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잴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고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있는 TCP 소프트웨어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기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했어요. HTTP2만 하더라도 이제 gRPC만 하더라도 표준화가 다 완료가 됐고 굉장히 많은 문서가 방대하게 있고 책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는 아직 좀 깨끗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언어를 선택할 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정한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지. 그것이 기능이라면 기능별로 확인하면 되고요. 성능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똘똘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론을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쓰기는 쉽지 않아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성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론을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도구다.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성능 아까 봤었던 것이 이제 비슷하게 왼쪽에 있는데 컴퓨터 메모리 쓴 거예요. 메모리 쓴 건데 제로 메시지 큐는 메모리를 적게 썼는데 gRPC는 지금 메모리 이빠이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gRPC는 헤비한 거예요. 헤비한 거고 근데 또 보니까 성능에선 압도적인 차이가 났는데 메모리 유시지 입장에서는 뭐 제로 메시지 큐하고는 좀 똔똔인 거 여기 같은 경우에 CPU UGS는 또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중시해야 될 게 CPU 성능인지 메모리 성능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결국은 성능도 재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gRPC에 대해서 도서 또 몇 가지 권장하면 이렇게 예쁘게 gRPC Up and Running 시리즈 꽤 많이 있어요. 일어나서 달리세요 파이팅 외치는 건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 스물스물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최신 언어로는 이제 Go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 케이스에서 봤었지만 그 좀 보수적인 웹 서비스에서 많이 썼던 자바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커하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좀 어떻게든지 돌리는 얘기들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gRPC가 제목은 아닌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짜는 건데 이때 gRPC가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gRPC가
어떻게 보면 이제 퍼지고 있는 거야. HTTP도 최근 기술이고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좀 증빙? 항상 교수님은 거짓말쟁이들이 꽤 있으니까 이성훈 교수님도 거짓말 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아님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결국 아마존처럼 클라우드 플랫폼을 빌려주는 그 사업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채용 공채에서 봤었죠. 거기서 2020년 1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RPC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설명을 하는 그 자료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수업 시간에는 되게 짧게 그리고 예제를 그래서 뭐 간단한 것만 들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설명들이 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드롭박스도 요거는 2019년 1월이에요. 2019년 1월에 드롭박스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gRPC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API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의 추이로는. 따라서 드롭박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그 API들이 한 수백 개가 있는데 디퍼런트 랭귀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힌트를 줬네요.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폴리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드롭박스는 따라서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서 각각의 기능들이 단독의 컴퓨터들 위해서 돌아가고 그걸 네트워크로 엮는 거다. 그리고 성능을 보게 되면은 초당 수백만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쿠리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걸 이제 gRPC 베이스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제로 보여준 건 이 사람이 보여준 건 파이썬하고 고로 보는 것과 같이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 러스트하고 자바로도 예제가 있다라고 해주고 그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드롭박스.tech이에요. 드롭박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오픈소스를 엽니다. 찾아보면은 그 테슬라도 최근에 오픈소스를 열었고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는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헐리우드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오픈소스를 또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회사들 주도적으로 하되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진 않았지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여기서의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서버 사이에서 gRPC를 쓰는 이런 예제들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RPC는 정말 자료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의외로 꽤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있고요. 요 리얼 파이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 리얼 파이썬 되게 재밌는 사이트인데 요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미 있는 글들이 꽤 많습니다. 공돌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인문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gRPC로 파이썬 마이크로 서비스 리얼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 자료만 다뤄요. 파이썬 자료만 다루고 여기 들어가서 그 뉴스레터 신청하면 매일매일 재밌는 거 하나씩 꽂아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2021년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거고 보는 것처럼 우리 단 씨께서 gRPC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파이썬으로 하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왜 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봐두면 이런 식으로 해서 gRPC들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